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대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국의 세계 전략 관련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의 외교 전략, 대외 전략이라는 그 책의 두 번째 챕터를 제가 쓰게 돼서 챕터 제목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거는 1945년 이후 변화가 없어요. 패권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세계 전략이고,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 오기 때문에 중국을 패권 도전국으로서 두고 미국이 이제 세계 전략을 갖다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1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넘어서 가지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그 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그해에 공교롭게도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라든가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에 대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고 나온 겁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우리도 이렇게 컸으니까 대접을 해달라. 그때부터 이제 어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패권 도전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쭉 이어져 가지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좀 패권 경쟁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는 과정을 보이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세계 전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권 전쟁이에요. 근데 경제 규모, 아직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GDP 상으로는 중국에게 뒤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의 혼자 힘으로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뿌리치기가 어려우니까 동맹국들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작년 5월 트럼프 정부가 그 대중국 어떤 정책 이런 거 갖다 발표할 적에 반공주의, 엔타이 커뮤니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뭐로 보냐 하면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반공주의 아닙니까? 근데 90년대 그 탈냉전이 되면서 이제 반공주의가 안 되니까 미국이 이거 어떤 깃발을 들고 전 세계 국가들을 좀 결집시키나 생각하고 있는 차에 9.11 테러가 일어나게 되죠. 엔타이 테러리즘, 반테러 가지고 이제 깃발을 들고 그 밑에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을 같이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약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서 사실 그 엔타이 커뮤니즘을 갖다 다시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패권 경쟁이라는 거는 경제, 군사 이런 경쟁도 쭉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냥 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저는 이제 이 글을 쭉 써내려 갔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거에 1대1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벨트 원로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두 개를 건설해 가지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국가들의 그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영향력 확대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해양 실크로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어려운 국가들,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국가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이제 항구 개발 같은 거 할 적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주고, 그 나라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투자한 항구의 운영권을 뺏게 되는 거죠. 가장 요새 대표적으로다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리랑카의 한반토다라는 항구하고 또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이라는 거. 돈을 갚지 못해 가지고 뺏겼어요, 운영권을.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 중국의 군함이 드나들진 않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이렇게 볼 적에는 결국 거기가 이제 중국의 어떠한 해군 기지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갖고 있죠. 이제 그런 게 쭉 돼 가지고 물론 미국은 아주 반대를 하고 있고, 유럽까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내세운 전략이 잘 아시겠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열린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그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쭉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핵심 추진체 쿼드라고 있어요. 4개국 안보 대화라는 게 있는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이러는 그룹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보다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나토라는 강력한 동맹체가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와 같은 수준의 어떤 그 강력한 군사 동맹체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핵심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냐 논란이 많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 가지고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실 제가 쓴 글의 핵심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 쭉 패권 유지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그 트럼프라는 독특한 성격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어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시절에 나온 전략서 같은 걸 쭉 보면은 뭐 똑같아요.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과 협력해서 뭐 적과 대적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죠.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 뭐 트럼프 시대에 와서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 크게 변한 건 아니고, 뭐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좀 이제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거칠고 뭐 일방적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변치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세력전이, 파워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아니라는 입장을 뭐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GDP 그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뭐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죠. 땅덩어리도 있고 뭐 인구가 14억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당 GDP를 따질 적에는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은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탄두 개수만 해도 그렇고 항공모함 대수만 해도 그렇고, 뭐 중국이 최근에 항공모함을 뭐 2척이나 진수시키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의 성능, 뭐 규모 이런 걸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군사력 면에서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도 뭐 10년, 20년 내에 따라갈 수 있는 격차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뭐 제가 이 글에서는 뭐 그 언급이 없었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죠. 그 양반도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파워 트랜지션의 힘의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미국이 한쪽에 영국, 한쪽에 일본이란 두 동맹국만 꽉 잡고 있으면 중국의 GDP가 아무리 빨리 성장을 한다 그래도 그 세 나라의 합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에 쿼드, 아까 그 4개국 그 안보대화, 그게 이제 군사 동맹화 된다 그러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의 GDP를 합하면은,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이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중국의 그 경제가 아무리 빨리 성장을 한다 그래도 그 어떠한 동맹국들의 합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 패권이 중국한테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생각할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는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쿼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군사 동맹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한국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쿼드는 군사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그 활성화될 확률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판명이 됐지만, 제가 이 글을 8월 31일 날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호주와의 군사훈련, 이거를 그 쿼드 한 국가의 인도가 상당히 반대를 해서 여태껏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말라바라고 3개국 합동훈련에 호주를 초대해서 명실공히 네 나라가 훈련을 갖게 됐어요. 뭐 군사 동맹이라고 어떠한 그 문서에 합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더라도 느슨한 형태의 어떤 군사 동맹은 이미 그 완성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쿼드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그 네 나라에다가 뭐 한국, 베트남, 뭐 뉴질랜드 또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는 개념인데, 사실 뭐 그 나라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유럽이 같이 참여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가 상당히 그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그 공세적인 해양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작곡의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런 점을 봐서는 뭐 이 두 나라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물론이고 쿼드 플러스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 제가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거는, 의외로 프랑스가 태평양에 영토가 많더라고요. 15개 이상의 섬, 프랑스령으로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봐서는 프랑스에게도 분명히 그 국가 이익이 그 태평양 지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태평양 지역 15개 이상의 그 섬에는 군인들도 상당히 나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군들이 이미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봐서는 뭐 영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늘 참여하지만 의외로 프랑스가 상당히 그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 결국은 우리의 대외 전략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이제 쭉 앞에 써놓은 건데 저는 뭐 여러 학자들이 그 사드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데 잘못 가입했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러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쿼드 플러스에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제 논리는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미국이 추진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 태평양의 그 어떠한 해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신남방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좀 참여를 해야 되고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도 일본, 호주, 인도 같이 이렇게 겉으로 내보이면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들이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이러지만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듯이 뭐 그러한 형태로도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인가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갖다가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점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좀 참여해가지고 뭐 우리의 국가 이익을 좀 수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곧 이 책이 출간이 되면은 우리 세종 웹사이트에 이제 뜰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